오늘의 플러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진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TV 토론회부터 한번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론회 이전에는 뭐 경합이다 이렇게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토론회 자체는 해리스가 압승한 거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토론회 이전과 이후 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전통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고, 네.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를 거기서 유권자들이 얻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잘했냐와 상관없이 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토론회 때문에 지금 대선 판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흔히 말해서 스윙 보터라고 하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TV 토론회 보고 마음을 정한다든가 이러진 않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뭐 보기 전에는 누구 찍을지 몰랐다가 보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선거 결과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 TV 토론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수 매체인 폭스 TV에서 관심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들었고요.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게 이제 미국은 뭐 선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치 과정이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 그 룰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 뭐 후보들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뭐 대통령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뭐 몇 번 언제 한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네. 요번에 하자. 뭐 이번엔 하지 말자. 이번엔 이런 형식으로 하자. 아, 이런 형식으로 하되 그런데 토론할 때 룰은 이렇게 하자라는 걸 다 그때그때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6월 27일 날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그는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 중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스케줄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9월, 10월 중에 한 세 번 하는데요. 예. 예, 6월 27일 날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 해리스 트럼프 토론회를 이번에 한 건데 한 번 더 하는 게 사실은 관행에는 맞지만 예.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할 수 있을지 뭐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토론회에서 쟁점 사항으로 다뤄졌던 주제들이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예.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대부분 다 국내 현안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미국 군인들이 직접 참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예, 대외 현안이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선순위에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대통령 후보 토론에도 보면은 뭐 트럼프면 트럼프, 해리스는 해리스 나름대로의 공격 포인트가 있고 반대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또 하나는 국경 문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이 두 개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안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잡았고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절 문제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고 네. 그리고 뭐 민주주의 나아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트럼프의 태도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이제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각자의 공격 포인트 때는 공세적으로 나오고 네. 각자가 방어해야 되는 데는 수세에 몰리는 걸 이제 피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미국이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국가니까 세계 이슈를 많이 다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국내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보면 총기 사고 많이 나는데 대선 후보 진영들은 뭐 공화당은 총기를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뭐랄까 진영 논리가 이번에도 똑같나요? 그게 사실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일반인들이 총기 소유 그다음에 총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넓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연방헌법의 이제 수정헌법 2조라고 1791년에 이제 연방헌법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수정헌법 2조의 해석을 연방 대법원에서 계속 일반 미국 유권자들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자유롭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민주당 입장을 보면은 공화당은 총기 소지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좀 총기 규제를 하려고 하는 정당이긴 한데 사실 이게 뭐 흑백 논리 혹은 뭐 0, 1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뭐 완전히 지금 뭐 총기를 뭐 미국 땅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감히 못 하고요. 그래서 뭐 살상 무기로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런 무기를 뭐 그걸 이제 입수한다든가 뭐 이런 걸 조금 어렵게 한다라든가 혹은 뭐 전과가 있다라든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총을 접근하는 거를 금지를 하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규제를 이야기라는 거지. 뭐 총을 뭐 없앤다 이제 뭐 아니면 총을 다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관심이 높은 거는 이민일 것 같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난 대선에 뭐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는 분명히 이민에 대해서는 다른 기조인 줄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났더니 그 멕시코 국경에 있는 장막 걷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또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우호적인 환경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 역시 이민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조가 공통적으로 있는 건가요? 상당히 이민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는 이민 현안이 이제 좋은 이제 해리스 그다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경이 지금 너무 열려 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멕시코로부터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미국 땅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미국의 정체성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그나마 계속 버티고 있고 계속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꾸준히 저임금 이민자 심지어 불법 이민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냉정한 분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제 감세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니까요. 근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내심 불법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은 1차적으로 임금이 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데 이거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불법 이민자들은 노조를 못 만듭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노조를 못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사실 노동자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기업 업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이 마냥 불법 이민자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논리로 이민을 보느냐 아니면 이런 사회 문화 혹은 뭐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해석하는 그 방식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선거 때기 때문에 뭐 트럼프는 이민 문제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를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리스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논조가 트럼프보다는 더 강하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우호적으로 나오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불법 이민자들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개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미국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누가 최종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미국은 이제 특정 주에서 다득표를 하면 그 주의 표수를 다 가져가는 제도잖아요. 주에 미리 할당된 선거인 날은 다 가져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거는 그냥 경합주 몇 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들 하던데 지금 경합주들은 어디고 거기에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합주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장 선거가 있었을 때 그 주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주를 경합주라고 하는데 이제 경합주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현재는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주들이 뭐 5개에서 한 7개 정도 되는데 뭐 5개로 한정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렇게 5개고 네. 뭐 7개까지 확장을 하자면 그 5개에 네바다랑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7개를 씁니다. 근데 네. 그 뭐 5개로 이제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가 2020년 4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다른 주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 5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조지아랑 펜실베니아 이기면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5개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승리를 해요. 이게 다 뭐 가능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박빙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뭐 2-3개, 5개 중에서 한 반 정도의 경합주에서 이기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고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식에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가 지금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토론회도 펜실베니아에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선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많이 가죠. 두 후보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건 아니면 뭐 배팅 마켓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건 상관없이 지금은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론조사는 뭐 나름대로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투표 제도에 대해서 봤었을 땐 아직 진짜 박빙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그 경합주들의 주로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적 지지 세력들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이슈들을 더 많이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민주당, 공화당의 정치 지지 세력들 전통적으로 그런 세력들과 비교했었을 때 말씀 주신 주들은 일반적으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우는 곳들을 한 3군데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그렇게 불리죠. 그러면 그쪽은 전통적으로 노조라든가 이런 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그 5개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원래 그 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공업지대였기 때문에 친노동 정책을 폈던 민주당이 늘 가져가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84년 혹은 88년 이후로 2016년이 될 때까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2016년에 트럼프가 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백인, 고졸 출신, 노동자, 특히 뭐 남성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다가 2016년에 트럼프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섰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가장 강하게 들고 나왔던 메시지가 우리 공장들이 지금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고 근데 중국으로 팔려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워싱턴 DC에서 일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 아버지, 당신들 삼촌이 일했던 그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이 끝난 2020년에 사실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를 민주당에서 낼 수도 있었는데 바이든을 내는 방향으로 사실은 조금 뭐 의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그 펜실베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옛날 정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노골적으로 친노조 정책을 펴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IRA라든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보면은 노조 친화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작년에 미시간이랑 오하이오에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에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노동자 파업 장소에 가서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구호를 메가폰 들고 같이 외친 게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그럼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백악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폈는데 그걸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지금 해리스인 상황에서 해리스가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트럼프가 역시 똑같은 이제 바이든과 자기가 이제 2016년에 했던 이야기, 2020년에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 뭐 다 섞어 갖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뭐 어떤 식으로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전거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해서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약속했던 여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업 유치라든가 뭐 일자리 더 추가적인 확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MS라든가 이런 새로운 IT 기업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은데 해리스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이었고, 예. 그리고 뭐 헌법을 보나 법을 보나 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 3년차, 4년차 재선 도전하기 전에 그때 정도 되면 이제 해리스가 본인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언더스타디 형식으로만 네. 있었기 때문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럼 바이든 행정부 기조가 한동안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가장 주요한 세력들이 백인 그리고 그 현지 공장에서 일했던 남성 위주의 그 유권자들이라 말씀 주셨는데 근데 좀 미국은 워낙 우리랑 달리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해리스에 대해서도 또 인종적 편견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이제 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들을 좀 훑어보면은 예. 과거에 미국이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뭐 유색인종 유권자들 이제 흑인들은 뭐 당연히 90% 이상 이제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고 예. 백인들 중에서도 고학력 백인들은 오바마를 꽤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소위 이제 소수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 히스패닉이 물론 트럼프 대비 해리스를 더 지지하기는 하는데 그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여론조사에 지금 뭐 흑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비율이 한 13% 심지어 뭐 15%까지 나오는데 예. 그 숫자는 오바마 때는 뭐 거의 뭐 5%대 뭐 6%대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젊은 유권자층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지지하는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더 많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 유권자의 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기반을 해봤을 때 뭐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공화당은 이런 사람들이 지지한다라는 기조의 변화는 없는데 예. 이제 그 격차가 지금 좀 줄어드는 좁아졌다.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욱 경합주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TV 토론의 주요 이슈들 중에 하나가 임신 중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임신 중절을 금지한 주가 애리조나주나 아칸소 그다음에 텍사스 주라고 들었는데 이런 주들은 경합주가 아니니 그러면 임신 중절이라는 이 이슈는 선거 판세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근데 임신 중절 관련된 주법들 관련 논의가 예. 경합주에서도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 우선 예. 배경 설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73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임신 중절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려서 1973년서부터 이제 그런 상태로 왔는데 2022년에 연방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 임신 중절권에 관련된 규정은 각 주에서 주법을 알아서 만들지 연방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각 주가 알아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상당히 많은 미국의 주 정부가 임신 중절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텍사스라든가 뭐 오클라호마라든가 뭐 몇몇 주들은
아예 수정이 된 다음에는 거의 임신 중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주도 있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근데 그 임신 중절이 그래서 지금 심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주와 비교적 자유로운 주들을 지도를 보면은 네. 놀랍게도 임신 중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들은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주들이고 임신 중절을 제한한 주들은 공화당 후보가 이기는 그런 주들로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중요한 현안인 게 경합주인 애리조나 같은 경우 예. 이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달라갖고 우리는 대통령 선거하면은 그날 대통령 선거만 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 날 여러 다른 선거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하고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주지사 선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 차원의 뭐 의회니 아니면은 다른 관료들 를 뽑는 것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애리조나가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5일 날 애리조나 주에 뭐 헌법 혹은 법을 개정을 해서 임신 중절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 형식의 그런 이제 질문을 물어보는 거를 이번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임신 중절이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도 투표장에 나올 거고 그게 또 그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그게 그런 식으로 또 연관이 되는군요. 아까 경합주 중에서 조지아주를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신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주가 또 조지아입니다. 한국계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조지아주가 관심이 많은데요. 기존의 조지아주는 어떤 성향이 있었고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지아주는 이제 남부라고 이제 불리는 데 속해 있는 주인데요. 원래 이제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통령과는 다르게 남부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뭐 그 일당 독재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그 성향이 바뀌어서 그 조지아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항상 이기는 그런 주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뭐 한 11,000표 차이, 그러니까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로는 뭐 1% 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정도로 야, 어떻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조지아에서 이기냐 참 신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지아는 빨간색 주, 공화당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그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지아의 그 애틀랜타라는 도시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자주 접하는 지역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지금 경합주인 이유는 그 지역에 흑인들이 좀 많이 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공장 노동자나 이런 권익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우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조지아가 공화당 위주의 정당이었다가 조금씩 대도시인 애틀랜타 주위에 있는 유권자 위주로 민주당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딱 맞물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조지아는 그래도 안전하게 트럼프에게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뭐 모르죠. 2020년과 같은 그런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교민들의 투표 성향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우리나라 교민들은 뭐 일관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기조인 건지 아니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출신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분, 이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에 따라서 좀 투표 행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 때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은 또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반공주의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출신 미국인 혹은 이제 베트남 출신 미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비해서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이 더 심했던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중국계
뭐 아니면 좀 최근에 들어온 인도계 예.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신 국가별로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사람이건 뭐 베트남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미국에 있으면은 인종 소수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종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펴주는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그리고 저쪽 이제 쿠바 분들도 이제 좀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왜냐하면 이제 공산혁명 때문에 쫓겨오신 예.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1세대는 공화당을 지지를 하지만 그분들의 자식 혹은 손자 세대를 내려가면은 점점점 민주당 색채를 보이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흑인들처럼 뭐 80% 이상이 민주당을 찍는다 이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 보면은 그래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더 그 비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마다 어떤 산업에 내가 종사하느냐의 이런 차이보다는 방금 말씀 주셨던 역사적인 맥락과 세대 간의 맥락 이게 더 유권자 성향을 해석하는 데 훨씬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이민자들 같은 경우와 이민자와 이민자 그 후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조지아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조지아주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광주에서 특정 정당을 아주 전통적으로 지지했다가 그게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야,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유권자 성향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지금 한국계 기업들이 정말 대거 들어가고 있고 그 현지에서 일하고자 하는 많은 근로자들도 집산을 하고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되면 또 그 지역의 올해 대선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유권자 성향들이 계속 바뀔 요인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뭐 조지아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고 그리고 뭐 그 한 지역에 뭐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기보단 사실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누구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누구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뭐 조지아에서 이제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 조지아 14번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에 지금 현직자가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여자분이신데 네. 공화당 소속이고, 네. 이분은 트럼프보다도 더 트럼프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 단위의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입장을 취하는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니 그분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거는 가짜인 것 같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고, 네, 그리고 화석연료 개발을 뭐 트럼프가 하자고 하니까는 이제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이분도 화석연료 개발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예.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예. 이분의 지역구인 조지아 14번 연방 하원 지역구에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가 공장을 차렸습니다. 예. 하나 큐셀이 거기다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머저리 테일러 그린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고 예. 화석연료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에 한국에서 예. 친환경 산업 공장을 지어준 거예요. 예. 그럼 반응이 어떠냐? 너무 좋아하죠. 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말하는 거랑 예.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외국의 어떤 기업이 근데 친환경 사업 기업인데 자기 지역구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지역구 사람들을 고용을 해준다. 이걸 마다할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트럼프의 말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뭐 혹시라도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해서 친환경 산업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 그래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냐?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자기 지역구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예. 한학큐셀 공장이.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이나믹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실은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은 뭐 대통령과 그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반드시 일치는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고 그 지점을 좀 파고들고 필요하다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로비를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정말 대거 미국으로 갔거든요. 2차 전지 기업만 하더라도 14개 가까이 갔고 반도체 회사 2군데, 자동차 그리고 하나큐셀과 같은 뭐 태양광 같은 새로운 회사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간 건 저희도 아쉽지만 이왕 갔으면 거기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길 저도 한국인으로서 바라는데
가면 소수자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면 한 곳에 모이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조지아주에 있으니 미국은 또 연방 국가니 조지아 주지사나 조지아에 있는 의원들만 잘 선택하면 비즈니스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조지아주가 마침 공교롭게 경합주니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으로 안 해주면 우리 다시 공화당, 다시 민주당 이렇게 찍을 겁니다. 우리와 관련된 세력들은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거기 가서 텃세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게 이게 그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뭐 들은 얘기고 뭐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제 로비가 사실 좀 다층적이지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방 이제 국회의원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이제 뭐 로비를 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좀 간해 수공업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입법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사법 처리하는 것처럼 뭐 법률가를 고용해 갖고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 입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친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들어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크레딧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비할 때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 뭐 미국에서 제일 좋은 로비 회사를 고용을 해서 거기에 다 입임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는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연방제니까는 뭐 연방 상하원 의원들도 공략을 해야 되고,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의 이제 지역 정치인들, 심지어 이제 주의회도 거긴 별도로 있으니까 주의회 의원들까지도 사실 만나서 상당히 다층적인 로비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정치력을 키우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돈이면 다 되는 나라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입법이라는 거는 사실 그 돈의 흐름을 뭐 뚫어주기도 하고 방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력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맥락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사실 전문직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근데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뭐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뉴저지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도전하는 뭐 앤디 킴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 영 킴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가서 뭐 기업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토론회 결과들을 양쪽에서 모니터를 했을 텐데 그 뒤에 앞으로의 뭐 광고라든가 이제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 수정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론회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폭 수정 전략들이 세워지나요? 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론회 직후 두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기부분이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선거 자금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선거 자금법이 엄청나게 느슨해서 뭐 일반 사람들이 후보 혹은 정당에 돈을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의 무한정이고, 그리고 유권자와 정당이 선거 때 돈을 쓰는 것도 무한정이고 돈을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무한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금권 선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선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을 보면은 뭐 해리스 후보가 얼마를 모았다, 뭐 트럼프 후보가 얼마를 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주로 광고에 씁니다. 광고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30초짜리 영상 광고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TV, 뭐 케이블 혹은 이제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이런 데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방식은 우선 첫 번째로는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 광고를 뿌리는데 그 광고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다 돈을 쓰는 건데, 지금부터는 2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광고들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합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매체에 접촉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거의 24시간 내내 양 후보의 광고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광고가 뭐 광고의 빈도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예. 광고에 어떤 내용을 담아갖고 사람들을 딱 현혹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광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광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달리 또 광고에 흑색 선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 광고에는 트럼프를 욕하는 거, 트럼프 광고에는 해리스를 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어떤 광고가 주요했다, 예. 뭐 어떤 광고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뭐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정치학계에서 지금까지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미국 선거 볼 때마다 저거 다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거법 적용을 하면은 모든 미국 정치인들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이 금권 선거 이게 과연 페어한 거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수의 돈 없는 사람들의 이권이 과연 반영이 많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호 비방한 다음에 그 비방이 잘못된 거면 그 뒤책임은 누가 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가 당연히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이게 워킹하는 거죠? 정치 행위를 지나치게 법으로 안 조인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예, 기본 원칙은 그거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금권 선거 관련된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예. 그러면은 큰 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100만 명으로부터 조금씩 기부를 받아갖고 선거 자금을 만드는 거랑 한 명 부자 잘 네. 설득해갖고 그만큼 받는 거랑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 명한테 받는 게 더 낫잖아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주면서 그냥 주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네가 당선되면 뭐 좀 해달라 이렇게 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도 많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 근데 지금 뭐 그 법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2010년에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있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로비 단체 그리고 예. 이제 노조 뭐 이런 데에서 사실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자금 관련된 문제는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희한하죠. 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고 돈 가지고 광고도 마음대로 하고 흑색 성전 비방도 책임 안 질 수준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껏 한다면 이런 노골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누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더 찍으려고 하는 성향도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럼 여론조사도 돈 써서 나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들에서 전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써 대세가 됐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막 본인 쪽에서 막 여러 군데 배포하고 그럴 수도 있을 세상인 것 같은데 미국은. 뭐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데 그죠? 뭐 여론조사를 그렇게 자극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또 이제 미국은 또 우리랑 또 다르게 네. 후보 선거운동본부 정당이 네. 일반 사람들, 일반 유권자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 초인종 누르고 지금 열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열면은 누구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법이에요. 이야. 그리고 각 집에 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우리 후보 찍어주세요도 합법이고, 예. 그러니까 합법이라기보다 이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죠. 해도 된다. 예, 전화를 하는 것도, 네. 예, 이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되는데 굳이 뭐 여론조사를 갖고 뭘 할 그렇네요.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합주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렇군요. 예, 뭐 이제 미국에 보면 이게 집 이렇게 있고 뭐 마당 있고 이러면은 거기 이제 선거 앞두고는 계속 지나다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나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건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였어요. 참 이제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갖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예. 수백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걸 다 만족시키는 여론조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불확실성이 일관된 패턴으로 나와지면 그나마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제 랜덤하게 튀면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2016년, 2020년, 2024년 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나름 좀 패턴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여론조사가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진다고 했는데 네. 이겼고 예.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이 크게 이긴다라고 했는데 작게 이겼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조금 밀려요. 지금 현재는. 근데 2016년, 2020년과 같은 상황이 지금 그대로라면 예. 그러면은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조금만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결과는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론조사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2020년은 코로나 때였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랑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2016년, 2020년에 비교적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계속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 방식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2016년, 2020년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강조를 한다면은 야,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더 정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인들 또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볼 때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해리스가 우세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2016년, 2020년과 같은 오차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또 이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는 거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한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길 것 같지 않다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큰 차이로 이기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큰 차이로 지지 않고 작은 차이로 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1년 1월 6일에 봤던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제 우려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계시는 많은 미국 정치 전공하시는 미국 분들의 걱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 선거가 요즘 박빙으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 언론 환경의 변화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정치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혹은 뭐 아침에 오는 신문 뭐 이런 걸 통해서만 이제 접근을 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전부인데 요즘은 뭐 맘만 먹으면 24시간 365일 정치 정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다하게 생산되고 있는 정치 관련된 정보가 양극화를 좀 부추기고 그런 이제 양극화가 결국에는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요즘은.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